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은 돈들을 이제는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무한정 갈 수 없어요. 양적 완화, QE라고 부르는 돈을 푸는 일.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죠. 각 은행들에게 돈들을 공급하는 방식이나 대출을 완화해주는 방식이나 안 그러면 시중에 있는 이 채권들을 무한정으로 사들이고 또 채권을 발행해서 또 사들이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푸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풀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이 푸른 돈을 더 이상 풀지 않은 것은 2015년입니다. 이제는 푸는 것을 중단한 것뿐만 아니라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적 완화에 반대되는 용어가요. 긴축인데 그걸 갖다가 영어로 테이퍼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양을 늘리는 거, 그것보다 이제 양을 시중에 돈을 더 푸는 거를 거둬 들이는 거를 테이퍼링이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제는 이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2008년 말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무부 채권과 주택담보증권을 사들였는데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이 만기가 되면 또 발행을 해서 사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와 이 주택담보증권을 더 이상은 이렇게 사들이고 재발행하고를 하지 않겠다. 그럼 채권이 만기가 되면 그걸로 그냥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은 부채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을 갖다가 다시 재매입한다라는 것은 부채를 유지하거나 늘려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이 채권을 만기가 되는 대로 끝내버리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채를 이렇게 더 내지 않겠다라는 거고, 즉 부채를 축소하겠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시중에 돈이 깔리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인 내년 10월쯤에는 총 500억 달러, 한 한국 돈으로는 얼마입니까? 한 60조 가량의 돈이 시중에 줄어들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는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뭘 합니까?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는데 이 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시중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미국 정부가 사들이면서 그 사들이는 대가로 돈을 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채권을 갖다가 매입하는 것을 중단한다라는 것은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미국이 채권을 1조 달러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하면 시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 풀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채권을 갖다가 더 이상 늘려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즉 이 채권도 자산인데 이걸 갖다가 축소하겠다고 하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사들여서 다시 또 그 채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죠. 깔려있는 돈이요.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줄이게 되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돈의 숫자가 줄어들면 돈 가치가 높아지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정부가 시중에 돈을 많이 풀면 돈이 흔해져서 금리가 제로에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풀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몇 조 달러를 풀었죠. 그러니까 시중의 금리가 땅에 떨어져서 제로로 됐는데 이제는 이 시중에 풀려있는 돈들을 이렇게 빨아들이겠다. 회수하겠다. 그리고 이 채권 자산을 줄이겠다고 나오니까 결국엔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직접 올려서
이 금리 인상 효과를 내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채권을 갖다가 줄여가면서 시중에 돈을 거두어들이는 방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북핵 리스크 등 변동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채권을 줄여갈 때는 한국의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복잡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지금 중국의 사드 보복부터 이 북한 리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불황, 이런 기업들의 투자 축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 요인인데요. 여기에 미국이 결국은 금리 인상 효과와 똑같은 한마디로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부분 때문에 미국의 금리는 미세하게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더 높은 금전,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투자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될 때 국채가 작아지기 때문에 국채의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또 교란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 때도 사실 채권의 금리에는 크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이 시중에 있는 돈의 회수 부분이 곧바로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크게 연결되지는 않을 거다라는데 저는 동의하지만은 지금 세계 경제가요, 가는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유의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듣도 보도 못한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흔들리고 그것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많이 흔들렸고요. 유럽에서는 이 금융위기가 또 재정위기를 가져와서 EU 전체가 흔들리고 남유럽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데는 미국, 일본, 중국, EU를 비롯해서 이 주요 선진국들이 그야말로 몇 천조를 넘어서 몇 경의 돈을 풀어서 한마디로 시중에 돈을 찍어내어서 뿌려서 그걸로 얼어있는 경기를 부양시켰는데요. 이제는 이걸 그때 깔았던 돈이 시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깔려 있으면 부정적인 작용들이 많고 나중에 위기가 오면 더 깔 돈이 없기 때문에 왜? 이제는 그때부터는 돈이 휴지가 되는 거죠. 일정한 단계를 넘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거두어들여야지 나중에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고 이 후유증에도 대비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이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풀 때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고 지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양적 긴축이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풀어놓고 그걸 거두어들이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겁이 나서 못 거두어들였습니다. 왜? 경제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는데 이걸 갖다가 거두어들였을 때 부작용이 어떻게 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마다 앞을 다퉈서 엄청난 돈을 풀었고 그 돈의 풀린 돈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서 결국은 그 부작용은 물가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더 나아가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의 자산 거품을 불러일으키고 과열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연준이 금융위기 시대의 부양정책을 이제는 포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결국은 이 방향을 따라갈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돈을 풀던 데서 전 세계가 돈을 거두어들이는 상황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릴 정도로 2008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려대듯이 돈을 시중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즉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동원해서 시중에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풀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전에 있던 이 돈을 푸는 방식과는 다른 거죠. 과거에는 돈을 찍어내 가지고 조폐소에서 뿌렸는데 이제는 시중에다가 채권을 갖다가 사면서 그 대가로 뭡니까? 돈을 푸는 거죠. 자, 그런데 그전에는 금리를 인하를 해가지고 사실상 돈을 찍어내서 풀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을 썼는데 왜 그러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을 썼느냐 하니까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서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할 수 없으니까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에도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이 긴축에 들어갔을까요? 지금 미국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는 공포감에 지금 미국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 오르는 미국의 집값이 거품 아닌가라는 우려가 이것이 2007년까지의 서브프라임 때 미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영상시킨다고 지금 한 겁니다. 미국의 지금 대도시들의 집값이 2, 3년 사이에 30만 달러짜리가 40만 달러로 한 25% 올랐다는 거예요. 주택시장에 재고 물량도 없답니다. 미국 달라스 가면 어디든 가도 새 집을 짓는 건축 중이고 이러다 보니 이 달라스의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금 50개월 이상 연속으로 집값이 올랐다 하니 이제 걱정이 되고 있어요. 10년 전에, 딱 10년 전이죠. 2007년에 버블, 거품이 생겨가지고 이 부동산 거품이 전 세계 위기를 이렇게 갖고 왔던 미국의 모기지 붕괴가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한 겁니다. 자, 미국의 집값 상승이 지금 합당한 거냐? 안 그러면 그때처럼 버블이냐? 그때도요, 딴 거 아닙니다. 길거리에 흑인 노숙자 같은 사람도 서류만 갖춰오면 이 주택은행들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신용이 어떻든요. 그래서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이 이 낮은 등급의 신용을 가진 사람들한테 대출해 준 거죠.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출을 더 받아라고 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그래서 돈을 다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만큼을 일종의 채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정권화 시켰죠. 그래가지고 주택담보정부 정권이라고 MBS를 만들어가 이걸 갖다가 또 자산담보부 정권 이거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 이 주택담보 정권들을 섞어가지고 자기들도 모르는 희한한 정권을 만들어서 팔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정권을 마지막으로 산 사람은 이것이 무슨 성격을 가진 정권인가도 잘 모를 정도로 애매했던 거죠. 우량 정권과 불량 정권을 섞기도 했고 주택 정권과 차량 이 렌터 정권과 더 나아가서 카드 정권과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섞어 갖고 파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2006년 이후에 떨어지던 집값이 2012년에 바닥을 치고 2016년 6월부터 50개월 상승을 했는데 2012년 바닥보다는 지금 3분의 1, 33%가 상승을 했고 미국 평균 주택 가격이 26만 5천 달러인데 역사상 최고였던 2006년 주택 가격, 그러니까 버블이 극대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보다도 지금 1% 낮다는 겁니다. 거품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80년도에 주택 가격을 100으로 환산하면 2007년이 서브프라임 터지기 직전이 373이었습니다. 그 뒤로 292까지 내려갔다가 2016년에 35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곧 373 역대 최고의 이 주택 지수를 넘었을 거다라는 거고 벌써 50개 중에서 뉴욕, 매사추세츠, 인디애나, 텍사스, 워싱턴의 주택 평균 가격은 역대 최대치를 넘어갔고 40개 도시도
걸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지금 거품이 끼었느냐 끼이지 않았느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거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서브프라임 직전에는 묻지마 주택담보대출이었지만은 그때는 누구나 저축이 없고 신용이 낮아도 주택가격의 90%까지 빌려줬지만은 현재 주택가격의 상승은 공급이 부족하고 이자율이 낮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주택 담보에 이 채권에 이 채무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이 그때보다는 건전하다고 여러 가지 이 수치를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미국 정부가 이렇게 긴축에 들어가는 데는 이 주택 가격의 상승과 관련된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해리 덴트라는 유명한 인구학자는 2019년 부의 대절벽이라는 책에서요,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걸 이제 일정하게 거둬들이고 또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러면 전 세계의 경제가 한마디로 하강기에 접어들면서 2019년쯤에는 엄청난 사고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어떤 배경에는 2009년부터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시중에 풀어서 거품이 끼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지금 거품 때문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고 있고, 이 거품만 만들었지 그 풀린 돈이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근본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채를 축소시켜 가게 되면 이제 디플레이션, 그야말로 불황이 오게 되고 이제 이것이 결국 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대붕괴의 신호를 보여줄 거다. 그러면서 결국은 1929년 대공황과 유사한 주식시장의 폭락과 더불어서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거품의 붕괴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남유럽으로 이렇게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주장도 일개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2008년에 겪은 금융위기라는 것은 그 전에 전 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유행의 위기였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 세계는 그야말로 돈을 길거리에 풀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 풀린 돈들이 2015년까지 계속 풀렸고요. 그걸 이제는 거둬들여야 옛날처럼 돌아가는데, 그런데 한번 봅시다. 환자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못하고 엄격결에 이 환자에게 몰핀 주사를 계속 놨는데 이제 이 몰핀 주사를 이제는 점점 끊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 주사를 다 끊었을 때 환자가 이 사고가 나기 전에 건강한 상태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검단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부작용 때문에 죽을 거냐라는 것은 아무도 해보지 못한 겁니다. 돈을 푸는 것이 응급조치인데 이 응급조치를 중단했을 때, 옛날로 돌아갔을 때 그 환자는 정상일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고 이 후유증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요, 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돈풀기, 그리고 이제 돈의 회수, 그 과정에서 나타날 모습들, 거품의 붕괴, 그리고 거품 속에서 유지되어 왔던 중국이나 남유럽 경제, 이런 것들이 견딜 것인가 견디지 못할 것인가, 그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